안녕하십니까. 124회 정보관리기술사 조승우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힘드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교시 문제가 어려웠던 점도 있고, 그리고 또 쉬웠던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고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에 대해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는데 출제 배경은 OECD 공공데이터 활성화에서 대한민국이 15년, 17년, 19년 3개년도 1위를 하면서 또한 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IoT, 지능정보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거래, 또한 유통, 융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공 데이터의 양적 확대에서 이제 질적 확대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신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 단락 구성을 일단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셔야 될 텐데 1번 항목으로는 데이터 관련된 테이블 정의서에 기록될 항목과 2번 항목의 작성 지침에 관련돼서 두 가지를 관련돼서 이제 단락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락 1에는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관련된 개요를 설명하시면 되고요. 2번에는 테이블 정의서, 그리고 3번에는 테이블 정의서 및 항목 작성 지침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사로서 의견을 내야 되겠지만 해당 부분에는 법규 관련된 지침이라서 관련된 내용이 추가적으로 제시가 된다면 좋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침에 있는 메타데이터 수집 환경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풀이 전략으로는 공공데이터 관련된 법률이 201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후 꾸준하게 공공데이터가 증가하면서 데이터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OECD에서 1위를 3개년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지침 자체는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확대를 통해서 수요에 적합한 데이터를 마련하고 또한 공공기관의 다른 이기종 시스템들 간의 여러 가지 그 공유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고자 표준화 지침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테이블 정의서라는 것은 이제 공공기관스럽게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업무 담당자라고 하여금 공공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운영에 관련된 테이블 정의 표준 양식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스럽게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테이블 정의서는 이제 표준화 지침이다 보니까 그 지침 내용에 있는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지침 내용에서는 물리 DB, 테이블 소유자, 영문명, 한글명, 유형, 관련 엔티티명,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총 10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최대한 맞춰서 작성하시는 게 베스트이시겠지만 하지만 이제 그 기본적인 테이블 정의서의 타입 같은 것들을 작성하시고 공공스럽게 작성하신다면 좋은 점수를 획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나머지 이제 4단락에서는 이제 그 기술사로서의 관점도 제시를 하셔야 되겠지만 해당 부분은 법규이기 때문에 법규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기종 데이터들을 모아서 수집해서 이거를 관리한다는 메타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데이터 관련된 지침 사항들을 작성해서 기록하신다고 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또 법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규가 연달아서 계속 나와서 좀 3교시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일단 질문하는 부분이 UI UX 설계 기준 7가지 방침이랑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개방성, 웹 최적화 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출제 배경에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가이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이게 출제가 된 이유로서는 관련 공공기관들이 2021년까지 웹사이트 표준 지침 가이드를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 요 가이드를 만드는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자 출제를 한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가이드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이슈인 사회적 약자 보호, 취약계층 보호, 장애인 보호 이제 이것들을 공공기관에서 준수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탈락 구성으로는 물어본 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물어본 1, 2는 2, 3단락에 나오시면 되고요. 1단락에는 UI UX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UI UX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예, 설계 원칙, 설계 기준, 설계 가이드, 품질 진단서 이렇게 4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설계 원칙과 설계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설계 기준 7가지로는 이제 아래 보신 7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요걸 다 기억을 하신다고 하여도 작성하는데 무리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억나는 대로 최소한 작성을 하시고 숫자는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여타 장애인 아까 출제 배경에 보셨던 사회적 약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용어들이 좀 부합돼서 7가지 생성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7가지 기준으로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작업에 소요된 시간과 단계를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3번에는 직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만든다. 4번,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용자 원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각 공공기관에서 목적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규정 사항이고요. 이걸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라든지 일반 대국민 서비스에 표준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각 공공기관 특징에 맞게끔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실수를 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은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UI의 UX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유형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거는 이제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아까 보셨다시피 모든 전 대국민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도 포함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는 앞에 있는 5번인 사용자 실수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과 연계가 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검색이 좀 수월하게 되어야 되고 사용자가 직관적 UI를 통해서 검색을 쉽게 찾고 검색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개방성, 웹 최적화 요 4가지는 진단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요 4가지 기준에 따라서 웹사이트가 평가돼야 되고 이걸 만족하는지를 자가 진단 및 품질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 접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한국 웹 표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기반으로 24개 지표와 24개 진단 그리고 또한 진단 방법은 자동 수동을 다 보증을 해야 됩니다. 웹 호환성 같은 경우는 이제 웹 호환성 진단 지표 기반의 3개 지표와 6개 진단 기준을 통해서 이것 또한 자동 진단 및 수동 진단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웹 개방성 같은 경우는 모든 정보가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이건 4개의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자동 진단으로 처리가 되고요. 웹 최적화 같은 경우는 2개 진단 지표, 3개의 진단 기준을 통해서 브라우저 표시되는 걸리는 시간대를 최적화하고 이건 링크들이 정확하게 연결되고 오류 없이 연결되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분은 자동 진단으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항목들은 웹 접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 다 작성을 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몇 가지만 기재를 하셔서 작성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자동 및 수동 진단 2개가 제공이 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재를 좀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점수가 고득점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웹 호환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UI, UX에서 지켜야 되는 사항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바일이라든지 웹 이런 다양한 기계들에서 문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액티브엑스가 없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웹 개방성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엔진, 그다음에 검색 로봇 접근 차단 등 다양한 이제 그 외부에다 정보 유출 방지 같은 기준도 마련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웹 최적화 같은 경우는
사용자 요청에 의해서 웹브라우저가 표시되는 데까지 응답 시간, 리스폰스 타임을 보통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3초 이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메가 이내에 웹페이지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단위 같은 것들이 좀 더 기재가 돼 있다고 하면 좀 더 전문가스러운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진단 가이드 문제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진단 가이드가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으로서는 4차 산업혁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IoT, 빅데이터, AI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도입이 증가되면서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화 서비스만 추가하다 보니 보안상 이슈라든지 오류, 그리고 또 개인정보 유출, 이런 여러 가지 각종 보안 오류 사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이드하고자 소프트웨어 안전진단 가이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어본 항목으로는 기능 동작 정확성 진단의 절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요 활동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두 가지에 대해서는 2, 3단락으로 빼서 작성하셔야 되고요. 1단락으로는 소프트웨어 안전진단 가이드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좋은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소프트웨어 안전진단 가이드 개요입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 지침서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한 그 운영,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그리고 또 오류 및 해킹 위협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이런 안전진단 가이드를 참고해서 웹 개발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의 적용 대상 시스템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안전 증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운영 시스템을 대상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요. 또한 이 시스템 장애 또는 오작동 시 국민 신체, 생명, 재산 피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법규상 있고요. 이거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런 법률도 같이 적상하셨다고 하면 가이드 내용이 충실하게 답변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전진단 실시 절차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가지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안전 기능 충분성, 그다음 품질, 그리고 기반 소프트웨어 안정성 세 가지를 가지고 수행이 되고요. 이 수행 절차 진단 실시에는 준비, 계획, 수행, 종료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보여드리는 내용이고요. 상세는 다음 장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는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안전 진단이 목적 및 환경, 그리고 범위, 그리고 이해관계자, 식별 이런 것들을 진단하게 되어 있고요. 계획은 진단을 통해서 나온 산출물을 가지고 진단 착수 준비, 그다음에 진단의 수행 절차들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에서는 진단 착수, 시스템 예비 분석, 그래서 운영 목적, 운영 환경, 그다음 테스트 베드 등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분석할 때 사용하겠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단 계획 수립은 위에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일정 및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진단 수행에서는 이제 당연히 시스템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용어로는 위험 시나리오 도출 및 안전 기능 확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분석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시나리오 및 안전기능 확정이라는 용어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이 안전기능 확정 같은 경우는 기존 계획 단계에서 표시된 수준을 이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수준이라는 용어도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테스트 설계, 테스트 수행이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검토 및 완료된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검토 및 정리를 통해서 최종 진단 결과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상세 설명을 하면 일단 준비 단계에서는 일단 목적, 그러니까 진단을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진단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 이해관계자, 여러 유관 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관계자들을 확인을 하고 진단팀을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진단 착수, 그다음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예비 분석을 진행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걸 통해서 진단 계획서가 나오게 되고요. 이 진단 계획서를 바탕으로 시스템 분석, 그다음에 테스트 설계, 진단을 수행하게 됩니다.
산출물로는 결함 리포트, 결함 관리 데이터 등이 있는데 위험 관리 분석 보고서 이런 용어도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검토 및 정리 단계에서는 이제 결함이 나왔다고 하면 이 결함도 레벨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그 위험 수위에 따라서 결함도 표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한 잠재 결함이라고 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결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결함도 표시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조치 방안 수립 및 진단 결과서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진단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건 많이 풀어보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앙상블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혼합해서 최적의 어큐레시를 찾아내는 그런 모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풀어보셨고 그다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어본 내용은 일단 안상블 모형의 백인과 부스팅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작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제 배경으로는 일단 인공지능이 점차 다양한 알고리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케라스로도 개발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 하나의 알고리즘이 특정한 모형에만 적합하기 때문에 여러 알고리즘을 혼합해서 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욕구가 이제 니즈가 계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단락으로는 앙상블 모형, 그다음에 배깅 알고리즘, 부스팅 알고리즘, 그다음에 그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랜덤 포레스트 요 네 가지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꼭 랜덤 포레스트가 안 나와도 됩니다. 앙상블 개념 중에 보팅 방법도 표기가 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백인과 부스팅의 단점을 보완한 게 랜덤 포레스트이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가 나온다고 하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앙상블 기법입니다. 앙상블 기법은 크게 보팅과 스태킹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팅 같은 경우는 예측치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서 최적의 높은 투표를 받은 알고리즘을 쓰는 방법을 보팅 방법이고요. 스태킹 같은 경우는 예측치들을 재학습시켜서 더 높은 학습률이 나온 것들을 선택해서 쓰는 것을 스태킹이라고 합니다. 보팅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 가지 복수 모델을 사용하는 배깅, 그리고 가중치 기반으로 하는 부스팅 두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배깅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보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팅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리그레이션 회귀 분석, 의사결정 트리, SVM, 서포트 벡터 머신 이 세 가지를 여러 가지 써가지고 요 세 가지에 대한 결과를 투표를 통해서 파이널 알고리즘 모델을 선택하는 걸 보팅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팅에서 나온 게 또 백인과 부스팅이 있는데요. 백인 같은 경우는 주어진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부트스트랩을 생성해서 각 자료들을 모델링을 하고 결합을 하여 최종 예측 모델을 만드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다고 하면 이 데이터들을 분산해서 부트스트랩을 생성하고 이 부트스트랩의 알고리즘을 총계를 내서 어느 게 더 적합한 거를 확인하는 거를 이제 배깅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스팅입니다. 부스팅 같은 경우는 이제 배깅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 이 부분보다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나온 개념이 부스팅입니다. 그래서 부스팅 같은 경우는 잘못 분류된 개체들의 가중치를 적용해서 새로 분류를 하면서 반복하면서 이제 가중치를 좀 조절하면서 최적에 돼 있는 가중치 값을 찾아서 그 가중치 값 기준으로 최적의 알고리즘 찾는 거를 부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에서 이제 정확하게 나온 것과 불정확한 것들을 다시 가중치 데이터를 줘서 다시 모델화 시키고 정상적으로 나온 데이터들은 빼고 나머지 그 잘못된 데이터들을 다시 가중치를 주면서 그 학습을 하게 되고요. 백인과 다르게 부스팅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백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의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임의성이 많이 들어가지만 백인보다 더 많이 임의성이 드러나는 게 랜덤 포레스트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여러
그 의사결정 트리에서 하나의 트리, 심플 트리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분류할 때 의사결정 트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들을 생성해서 다수결 또는 평균에 따라서 출력 변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즉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의 단점을 보완하였고, 그리고 또한 의사결정과 배깅을 혼합한 형태로 구현을 하여서 좀 더 빠르게 알고리즘 최적화된 알고리즘 찾는데 유용한 전략으로, 그리고 또한 알고리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까지 기재를 하신다고 하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이제 자주 보시던 문제고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아키텍처 분야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키텍처 분야의 문제가 나왔던 이유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가 점점 AI든 빅데이터, IoT들이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이 혼합되면서 소프트웨어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재사용을 촉진해서 비용을 감소하는 이슈들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1, 2, 3번으로 해서 각각의 물어보는 내용들이 다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물어본 것을 위주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분석 필요성이 1달러고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2달러고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정방향과 역방향 분석 개념, 그리고 3번으로는 ATAM이 기법이 나오면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분석입니다.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분석이라는 것은 아키텍처 수립 시에 품질 속성이 미치는 영향들을 판단하고 전체 아키텍처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분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비용 절감 및 그다음에 다양한 의사결정자,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빠르게 발견을 해서 소프트웨어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현업 사용자겠죠. 혹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요구사항들이 검증되는 수단으로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분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방향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개발될 때 소프트웨어에 필요된 요구되는 품질 특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방향, 즉 순방향으로 아키텍처 수준을 분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3단락에 물어보는 ATAM, CBAM 등을 이제 정방향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역방향 분석은 쉽게 이해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개발된 것 소스를 분석해서 다시 아키텍처 구조로 재설계를 해서 이 아키텍처가 맞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역방향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3단락에 물어보는 ATAM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특정 품질 분표를 만족하는지 여부와 품질 목표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지를 평가하는 기법으로 보통 9가지 단계로 이제 절차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사 분석 기법에 대해서는 이제 아키텍처 접근법 식별이라든지 품질 속성 유틸리티 트리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아키텍처 접근법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걸 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 방법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접근법을 반복하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ATAM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도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물어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전반적인 방법들을 아마 제 4단락에 표시를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도용 위주로 표시하셔야겠죠. 도용으로 표시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AM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모델로 변경 용이성, 기능 집중으로 평가를 하는 걸 SAM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발전한 게 이제 ATAM 방식입니다. 그래서 품질 속성 기준으로 아키텍처를 평가하는 방식이고요. 경제성이 이제 좀 이런 품질 속성을 평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경제성 부분으로 평가하는 걸 CBAM이라고 이제 아키텍처가 있겠습니다. 분석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키텍처 간 응집도, 그러니까 이제
그 소프트웨어 응집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를 ADR이라고 하고요. 그 ADR 중에서 특정 품질, 특정 요소만 이제 그 이런 분석 기법들은 이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다 보니 특정 분석만 위주로 하는 거를 ARID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구조를 그려 주신다고 하면 좀 고득점을 받으시고 또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된 문제입니다. 디지털 뉴딜 관련돼서 데이터 댐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댐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 발의돼서 쭉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허브, 그다음에 그 각종 이제 가보시면 그 데이터 댐 관련된 사이트를 가보시면 사람 그 얼굴 윤곽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글 체 읽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데이터 사전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발전시키고 또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술사 관점에서 한번 그 설명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아마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물어보는 게 또 많다. 그래서 이런 물어보는 거 많은 거는 이 물어본 대로 단락을 구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그 용어를 쓰지 마시고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물어보는 거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특성, 데이터 획득 및 정제 방법과 기준, 그다음 데이터 라벨링, 어노테이션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서 1, 2, 3단락으로 작성하시고 4단락에는 기술사로서의 데이터 댐 구축의 방안에 대해서 기재를 하신다고 하면 고득점이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특성입니다. 인공학습용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정형 데이터가 있을 거고 비정형 데이터가 또 있을 거고 반정형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파일 단위로 수집이 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파일 단위라는 거를 특성이라고 기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목적에 의해서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학습 수집할 때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목적에 따라서 방식을 추구해서 수집을 하기 때문에 목적에 따른 수집이라고 작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파일들이 들어와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학습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획득이랑 정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데이터 획득 같은 경우는 이제 원시 데이터를 확보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란 저 용어도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된 법령에 보면 데이터 획득은 원시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원시 데이터라는 데이터가 꼭 들어가셔야지 데이터 획득할 때 그 설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획득 방법으로는 일단 API가 있을 거고 크롤링, 연합 수집이라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금융망에서 쓰시는 데이터들을 수집할 때 한 개의 금융사가 모은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연합해서 서로 간에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연합 수집이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적어봤습니다. 또한 구매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데이터 말고 해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MOU를 체결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데이터 마트가 요즘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구매를 해서 확보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데이터 정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획득된 데이터 기준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어떻게 획득할지 정제할지 절차를 수립하고 그다음에 방법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데이터 항목을 정리하고 그 획득된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 체계 그리고 정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정제 기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정확한 데이터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인지 정제 기준 수립해서 이 절차들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데이터 정제 프로세스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획득이랑 그다음에 정제 시 고려 사항이 크게 중요한데요. 일단 그 법령에 기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제도 준수라는 말이 꼭 기재가 돼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요즘에는 모든 데이터들이 개인정보가 다 거의 대다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가 가장 이슈가 되어 있고요. 학습될 때 일정 데이터만 수집해가지고
이상치를 만들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데이터 학습에 대해서는 그 특정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오버피팅을 만드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편향을 방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되고요. 또한 데이터 윤리 준수, 데이터 윤리 가이드를 OECD 윤리 가이드 준수 기준도 있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준수해서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품질입니다. 품질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쓸모없는 데이터,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를 수집하면 비용 및 시간이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수집할 때부터 철저하게 품질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수집을 한다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인 학습용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어본 거로는 또 데이터 라벨링, 어노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주석 처리한다라는 것을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각 오브젝트, 즉 이제 사진이라든지 혹은 영상 데이터, 그 다음에 아니면 언어 데이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무엇이다라고 해서 그 해당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바운딩 처리를 한다거나 카테고리 같은 거를 만드는 것은 어노테이션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메타데이터의 태그 형식으로 데이터셋을 추구하는 작업을 어노테이션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 처리 작업을 한 것을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은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박스 바운딩 처리하는 거를 이걸 어노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어노테이션들을 다 이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개의 어노테이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노테이션 들어간 것들을 다 합쳐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라고 하고 이걸 통해서 AI에서 해당 메타데이터가 어떤 의미의 데이터 셋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하관계로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채점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6번까지 문제를 설명을 좀 빠르게 드렸는데요.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방법 말고도 다른 방향으로도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풀이 방식이 채점자에게만 와닿으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꼭 이 풀이가 꼭 100% 맞다고 해서 안 맞다고 해서 점수를 획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대를 꼭 하시고 좋은 점수 받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24회, 126회 3교시 정보관리 3교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